안녕하세요. 이제 막 40대에 발을 담그고 인생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톡톡사연 구독자이자 대한민국에서 사연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큰며느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외동딸로 살고 살면서 사람들이랑 크게 싸워본 적도 없어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연을 들고 톡톡사연을 찾아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고생하는 총량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애 낳아놓고 고생하고, 평생 고생 안 한 것 같은 사람은 죽어서 고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펼쳐놓고 보면 고생한 양은 다 똑같다고요. 저도 평생 고생이란 단어를 모르고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시집 오고 나서 며느리의 역할을 하고 동서들을 맞이하면서 요즘 그 고생의 총량이라는 단어에 대해 뼈저리게 깨닫고 있답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에 비하면 굉장히 귀여울 수 있는 고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연을 통해 저희 동서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이란 단어를 모르고 살았다고 자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로 고생을 안 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컸는지 들으시면 다들 이래도 고생을 안 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덕분에 사업가인 남편 만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크게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바람잘 날 없는 집이었답니다. 제가 보기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잘 사느냐?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사느냐? 속 썩일 가족들이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맞다고 옳았구나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걸요. 부모님이 실패하셔도 든든하게 밑받침이 되어주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아니 하다못해 잘 나갈 때 발목을 붙잡는 가난한 식구들이라도 없었으면 저희 아버지도 아마 더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불행하게도 저희 가족은 그 두 가지 조건을 보기 좋게 빗나간 경우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고, 그 성공과 실패의 과정에서 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솔직히 아버지께서는 지금 저희한테 하시는 거에 몇 배로 더 잘해주셔야 한다고 제가 당당하게 으름장을 놓을 정도라니까요.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서 세 식구가 한 달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 역시 목욕탕 청소, 야채 배달, 식당,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일을 할 정도로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이 바람잘날 없는 식구들한테 딸린 가족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부모님은 지금 당장 집도 못 구해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작은 아버지며 이모며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전화가 오면 두 분은 또 어떻게 할 도리 없이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도 참 다양해요.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아서 뭐가 넘어가게 생겨서 애 등록금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몇 번이나 재기의 순간에 친지 식구들 덕분에 발목을 잡혀 고꾸라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놓고 나서 무슨 고생을 안 했냐고요? 정말 다행인 게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저희 가족이 그걸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일을 직접 겪으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속은 말이 아니셨겠지만 그래도 두 분은 제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물질적인 가난함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가난함은 물질적인 부유함으로도 절대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집도 없이 배회해야 할 상황인데도 우리 가족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다 같이 전국 일주를 다녀보겠냐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꿔주신 아버지 덕분에 저도 우리 집이 가난해서 괴롭다는 생각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성격은 또 얼마나 좋으셨는데요. 오히려 집이 망하고 전국을 떠돌면서 귀한 인연들을 많이 얻게 됐고 그 인연들이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다시 사업을 일으키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 사연 말고 다른 사연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가족만큼 귀한 재산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울 점 많은 부모님 밑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유산들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물을 베는 광경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집이 그 모양이 됐는데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울 법도 한데 부부란 모름지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한편이 되어줘야 한다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세 식구가 손을 한 번 놓고 잡은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성실함과 친절함 덕분에 저희 가족의 살림살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나아졌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척들과 힘을 합쳐서 작은 땅에 세웠던 숙박업소가 현금 장사로 돈을 꽤 벌게 됐고 그렇게 한 채, 두 채 늘려가던 게 어느새 20채의 숙박업소로 늘어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번다는 사실보다 이제 찜질방에서 앉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욕심 없이 살았는지 얘기를 더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은 유산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절약이었습니다. 이건 저도 지금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인데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기 때문인지 마음은 가난해지지 않았어도 몸이 가난을 기억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가족이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사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여지껏 큰 돈을 한 번 써본 적이 없어요. 뭐 명품 브랜드의 의류나 이런 것들도 어디서 선물로 들어오거나 친척 언니들이 물려준 걸 입은 적은 있어도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딱히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요. 주변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친구들은 대학 올라갈 때 집에서 자가용을 척척 사주곤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네요. 대학 내내 지하철과 버스를 애용했었고 다만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재테크는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집에서 받는 용돈을 모아서 재미삼아 주식 투자를 좀 했었는데 그게 수익률이 꽤 됐으니까요. 집에다가 넌지시 고백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쪽으로 머리가 꽤 좋은 것 같으니 증권사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또 그건 영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직업이 뭐였냐?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 숙박을 본격적으로 사업화시키면서 친척들과 함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은근히 저도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추셨지만 벌면 크게 벌지만 반대로 망하면 크게 망할 수도 있는 게 사업 아니겠어요? 가족들과 나름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굴곡이 많은 사업을 함께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보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크게 벌 순 없더라도 매달 따박따박 날짜 맞춰 월급 나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아이 키울 거 생각하면 이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행정학과를 나와서 주변 친구들도 다 공시에 뛰어들어 공무원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졸업하고 바로 시험 준비를 해서 1년 만에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합격하게 됐고 그렇게 모 고등학교 행정실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제 공무원 합격 소식에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셨다니까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공직자가 나왔다면서 통 크게 차를 한 대 사주시겠다 했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큰 선물을 언제 받아봤어야 받을 줄 알죠. 출퇴근길에 차가 필요하긴 한데 면허 딴 지도 얼마 안 돼서 여기저기 긁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사회초년생이 새 차 사기에는 그것도 너무 무리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주식으로 번 돈을 조금 빼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사서 끌고 다녔어요. 그렇게 저도 사회에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보다 더 힘든 게 월급쟁이라고 어디 월급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줄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업이 몇 배는 더 힘들지 무슨 소린가 했는데 공직 생활을 시작하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쪽 분위기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 발령은 났는데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일은 인수인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나요? 하필이면 학교에서 가장 바쁜 시기에 발령이 나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일을 했죠. 초과 근무 수당도 다 못 받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그래도 이 고비만 잘 넘어가고 이 일도 익숙해지면 금방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난 게 바로 그 학교에서였어요. 남편도 저랑 마찬가지인 처지였거든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교사. 처음에는 학교에 전화 수희 아저씨, 당직 교사 정도만 남아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교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한번 깜짝 놀라고 주차장에서 누가 아는 척을 해서 귀신인 줄 알고 뒤로 나자빠지기까지 했다니까요. 놀래켜서 미안하다고 매일 야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얼굴이나 봐두려고 인사를 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저를 일으켜 주던 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겠다. 이제 막 발령이 난 처지도 비슷하겠다. 매일같이 야근도 같이 하겠다. 안 친할래야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동기들, 선임들이 사내 연애는 그렇게 안 된다고 말렸었는데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 만나게 되나 봐요. 그렇게 신임 교사인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딱 발령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선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주변에 사업하시는 집안에서는 저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집에 돈 좀 있다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적당히 머리도 좋고 또 여자 직업 공무원이라고 하면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선자리에서는 정말 나쁘지 않은 직업 중 하나거든요. 이제 아버지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좋은 혼처자리를 알아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던 거죠. 제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은 모르시고 주말마다 나가서 선 좀 보라고 계속 그렇게 부추기시더라고요. 딱히 집안에다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생각은 크게 없었는데 저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터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괜히 얘기를 했다가 덜컥 결혼하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던 건데 이제 엄마까지 합심해서 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니까 더 이상 비밀로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나 사실 학교에 만나는 사람 있어.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도 결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도 더 하고 싶고 결혼하면 이것저것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비밀로 했었어. 그러니까 선보라는 얘기 좀 그만해. 아, 네 사촌 언니 안 봤어? 아유, 나이 먹어서 드레스 입으니까 그게 예쁘든, 아버지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좋은 사람 있으면 집에 와서 소개시키고 얼른 결혼해. 그게 뭐 일이라고 미루고 있어. 고생도 젊어서 해야 견딜만 한 거다.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아주 잔소리 폭탄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결혼을 언제 할 거고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아파트고 뭐고 부모님이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런 것들 걱정 좀 하지 말고 얼른 식부터 올려라. 그런 잔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어디 좀 똥꼬집이냐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결혼을 계속 미뤘던 건 아니고 남편도 저도 부모님 지원받아서 하는 결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하자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상태였고 둘 다 결혼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생겼으니까 좀 더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죠. 시부모님도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시고 조그만 가게를 하시고 있는 상태였고 남편도 첫째니까 더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이 더 좋아서 오래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거지만요. 그렇게 학교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저희가 4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남편이 남동생만 둘이거든요. 남편과 2살 터울인 첫째 남동생이 저희보다 1년 빠르게 결혼을 하고 저도 그렇게 남편과 전셋집 하나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결혼을 성대하고 시끄럽게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희 집이 한번 크게 휘청인 후에 남들이 저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이게 신혼집이냐 절간이냐 할 정도로 남들한테 뽐내거나 시끄럽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보면 결혼식 같은 일회성 행사에 큰 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사 가는데 보태자는 게 둘의 공통된 생각이어서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화환들도 받지 않겠다 정중히 거절하고 조용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돈이 내 돈이다 생각하고 펑펑 써도 솔직히 이상할 거 하나 없는 형편이었는데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요.
대학생 때까지 용돈 받아가며 생활하다가 공직생활 시작한 사람인데 씀씀이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대신에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있으니 빚지면서 생활하지 말자 해서 전셋집부터 혼수까지 대출이나 할부 끼고 구매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도 그 덕에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돈을 모을 궁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아직까지도 고마워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결국 시댁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 양가 부모님께서 인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저희 아버지 명함을 받고 기겁을 했어요. 큰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놀러 가면 종종 흔하게 볼 수 있는 호텔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고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니까 대뜸 저한테 그 얘기부터 하셨거든요. 집이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사는데 왜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냐고요. 집안이 넉넉한 걸 알고 시댁에서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을까 싶어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괜한 걱정을 했네요. 아유, 직장도 괜찮고 결혼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다 입이 원체 무거워야죠. 연애만 길어지고 결혼을 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나. 전셋집이라도 도와줄 테니까 형편 생각하지 말고 식부터 올려라.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싫다고 하길래 아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친정이 일이 든든하니까 새아가가 살면서 어려움은 없겠네요. 이게 다 제 탓입니다. 어렸을 때 하도 손 벌리는 가족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도와주다 보니 정작 우리 식구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정 상황 생각하고도 돈 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니 저희는 지켜보는 수밖에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집 사정을 그냥 알고만 계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곤란한 일들이 종종 생겨서 말이죠.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해준 것도 없이 바라기만 하는 부모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잘 사는 친정이라고 혹시라도 여기저기 바라는 일이 생길까 싶어 집안 사정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둘러 말씀하셨고 시부모님께서도 그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잘 받아들여 주신 덕분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 위주의 조용한 결혼식을 치룰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는 식구들이 스크루지라고 놀릴 정도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처럼 살더라도 꼭 필요할 때는 내가 나서서 지갑을 열고 꼭 써야 할 것이 있다면 액수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말고 쓰자는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결혼을 한 이후에도 돈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내 시동생은 자동차 관련 대기업 두바이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 결혼식에도 얼굴만 비추고 다시 일을 하러 복귀를 했을 정도로 바빴고 대신 바로 위 시동생네가 저희랑 집이 가까워서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같이 상의도 하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오가며 차도 한 잔씩 하고 여름에는 휴가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맏며느리긴 하지만 동서보다 나이가 어려서 처음엔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동생네가 사업을 해서 아무래도 형제들 중에는 가장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서도 성격이 좀 시원시원하고 씀씀이가 큰 편이고요. 뭐 어디 같이 쇼핑을 가면 명품에 큰 관심 없는 저는 그냥 동서가 이것저것 들어보고 입어보는 거 구경하면서 동서는 태가 좋아 별게 다 잘 어울리네. 화사하니 참 예쁘네. 칭찬만 하고 마는데 그게 동서 입장에서는 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뭐 하나 사는 것을 망설이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동서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동서가 형님 우리 아이 쇼핑이나 한번 해요 하고 살갑게 먼저 연락을 해오길래 같이 백화점에 나섰죠. 이것저것 둘러보는 동서 뒤에 서서 저도 그날 마침 봄옷이 필요했던 터라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 벌 사야겠다 하고 같이 둘러보고 있는데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명품관 직원은 사람 행색 보고 고객 응대한다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아직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입고 다니지도 않고 옷이야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는데도 명품관 직원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 우리 매장에 옷 한 벌 제대로 살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보였나 보죠. 아니면 동서 따라온 비서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이던지요.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행거에서 옷을 꺼내들어 거울에 대고 여기저기 비춰보다가 옆에 지나가는 직원에게 이거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직원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뭐라고 대꾸도 하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매장에 사람이 많았으면 아, 저 직원이 내 얘기 잘 안 들렸나 보다 하고 이해라도 했을 텐데 매장은 텅 비어서 손님이라고는 저와 동서밖에 없고 직원이 한 셋이나 되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응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명품관 직원의 갑질이구나 했죠. 혼자 있었으면 기분 나쁜 티라도 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소리 했을 텐데 저도 동서랑 같이 온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응대를 받는데 순간 창피해서 얼굴이 확 빨개져가지고 뭐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걸 동서가 들었는지 제 앞을 확 지나가면서 직원 어깨를 탁 붙잡더라고요. 저기요, 손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요? 아, 여기 매장 직원들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직원이 몇 명인데 응대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고 그쪽 이름 뭐예요? 아, 내가 정식으로 백화점에 컴플레인 넣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형님, 나가요. 여기 매장도 이제 수준 떨어져서 못 오겠네. 동서는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제 팔짱을 꼈어요. 그제서야 직원들이 잘 안 들려서 그런 거라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도 괜찮다고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동서는 괜찮긴 뭐가 괜찮냐면서 이런 취급 받으면서 물건 사고 싶은 마음 없다고 계산대에 보고 있던 물건들을 싹 다 물리고 그 매장을 나와버렸죠. 뭐 명품관 직원들이 본인이 명품이라고 착각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저보다 더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주는 동서가 괜히 고맙더라고요. 형님 됐어요. 오늘 안 받겠다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골라줄 테니까 실컷 사세요. 더럽고 치사해도 어쩌겠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라고 사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렇게 보는 사람이 한 놈이라도 있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도 오늘은 싫다 소리 마세요. 저희 동서 성격 참 호쾌하죠. 그렇게 동서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양손에 쇼핑백을 바리바리 끼우고 나서야 겨우 백화점을 빠져나갈 수 있었답니다. 여튼 그렇게 동서가 저를 참 잘 챙겼어요. 저희가 또 비슷한 터울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도 쓸 땐 또 쓰는 사람이잖아요. 동서 아이 낳았다는 소식에 200만 원 새 돈으로 빳빳하게 뽑아서 조리원 비용에 보태라고 남편 통해 전해줬더니 그게 또 그렇게 고마웠던지 저희 애 신생아 때 기저귀 한 번을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네요. 어떻게 잘 챙기는지 시부모님도 며느리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걱정 없다고 그러실 정도였죠. 저도 외동으로 자랐지만 꼭 친자매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굴곡 없이 살겠어요. 그렇게 호쾌하고 잘 나가기만 할 것 같은 큰 동서에게도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은 굴곡이 있다고요. 주말만 되면 형님 어디가 새로 생겼대요. 어디가 좋대요. 애들 데리고 뭐 하러 가요 하고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하던 동서한테서 연락이 뚝 끊겨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다.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동생 사업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 등짝을 막 때렸어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 했냐고요. 기쁜 일은 나중에 전하더라도 가족들끼리 힘든 소식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고 해야 돕는다고요. 괜히 걱정할까봐 그랬지. 동생도 어떻게든 알아서 잘 해결해보겠다고 하고 사업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 우리도 섣불리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지켜보고 있어. 남편 말이 맞긴 하죠. 돕는다고 뭐 벌떡 일어날 거면 그게 어려움이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집에서 혼자 이제 막 2살배기 조카를 보고 있는 동서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의 처음으로 제가 먼저 큰 동서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네요. 이런 일 있고 나서야 먼저 연락하는 것도 미안한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 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집으로 가겠다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하니까
괜찮대요. 백화점 들러서 동서가 좋아하는 초밥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서내로 갔죠. 가보니까 아휴 말도 못해요. 임시라고 7kg가 쪘는데 그게 도로 싹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돼서 애를 안고 형님 오셨어요 하는데 꼭 저 어렸을 때 집 어려워지고 부모님 손 잡고 찜질방 돌아다니던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울컥했습니다. 대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 우리가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냐고,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도 못하고 있었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해외 투자처가 잘못되면서 줄줄이 문제가 터졌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었다고. 시동생이 그거 맡겠다고 밤에 대리기사까지 뛰고 있었다네요. 시부모님도 뒤늦게 알아서 아파트 담보대출이랑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집에 돈이 되는 거는 벌써 다 갖다 팔았는데도 막을 길이 안 보인다고요. 자기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 말대로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주시고 급한 불이야 끌 수 있었지만 이자도 이자고 노후자금으로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거, 그것도 실거주하고 계신 거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신다는 게 물론 급한 상황이니 그렇게 결정하셨겠지만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어요. 일단은 펑펑 우는 동생을 달래고 그래도 밥을 먹어야 무슨 수라도 찾지 않겠냐면서 초밥 한 판을 다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불러 앉혔죠. 그리고 저도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동선에 우리가 도와주자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시부모님이 지금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주실 생각도 하고 계신다면서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섣불리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내 성격상 안 될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처분하고 아버지한테 미리 양도받은 것들이 있어서 당장 필요한 자금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동선의 아파트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다며. 지금 내가 도와주면 금방 일어나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서 돕자고 하는 거니까 밑 빠진 독 같으면 여기다 물 붓자고도 안 했어. 제 얘기에 남편도 깜짝 놀랐죠. 친정 식구도 아니고 시댁 식구고 막말로 헤어지면 남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저희 가족이 어렸을 때 친척들 돕다가 좀 고생했냐고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도 제가 선뜻 나서서 돕자고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몸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돈을 쓸 때구나 하고요. 남편도 이거는 나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당신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허락받고 돕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걸로 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부모님에게 동선의 사정을 얘기하고 부모님도 제 돈이니까 제가 현명하게 잘 쓸 걸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크게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제 돈으로 시동생 사업을 돕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님이 돈이 어딨냐, 자기는 그 돈 못 받는다 하도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동서에게 저희 집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없는 살림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시댁 식구들 모두 고마워했죠. 제 덕분에 큰 고비 넘길 수 있었다고요. 저도 뭐 영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어요. 저라고 그냥 빌려줬겠어요. 투자금 형태로 시동생 사업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고비를 잘 이겨낸 덕분에 빌려준 돈도 더 큰 이득을 봤으니까 좋게 마음 써서 서로 잘 된 거죠. 대신에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어깃장은 좀 났어요.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이라도 좀 나누고 살자고요. 나 죽게 생겼는데 체면 차리고 서로 사정 걱정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으면 어쨌냐고요. 남편도 제 덕분에 가족들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면서 한동안은 눈만 뜨면 저희 친정에 있는 방향으로 큰 절을 올린다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집 온 남의 집 식구에서 큰며느리라는 이 집 식구로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가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거죠. 이제는 시어머니가 집안에 중요한 대소사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해서 상의를 할 정도로 저도 집안에서 꽤나 중요한 보직으로 올라서게 됐네요. 그리고 큰며느리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겨우 이 정도의 시련으로 제가 톡톡사연의 얘기를 들고 왔겠어요. 지나가고 나니까 귀여운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속 답답한 얘기가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그건 바로 막내 시동생의 결혼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바이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던 막내 시동생이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미뤄오고 있던 결혼 얘기도 본격적으로 박찰가하게 됐어요. 직업도 좋고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고 너무 자랑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가끔 시어머니가 질투날 정도로 아들 셋을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잘 키워놓으셨거든요. 자식 농사는 시댁만큼만 지었으면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얼마나 괜찮은 상대가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게 될지 큰 동서와 저도 기대가 컸죠. 우리도 이제 2자매에서 3자매가 되는 거냐고 하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집안의 막내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음악 교수인 어머니까지 본인도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가 주재원 생활을 하는 시동생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역에 딱 들어가면 광고판이 떡하니 붙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병원이라서 아마 이름을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저희끼리는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제일 늦게 한 만큼 장가 잘 갔다고 이제 새 아들 다 잘 보내놓으셔서 시부모님도 걱정 없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웬걸요? 결혼 시작부터 얼마나 많이 삐그덕거렸는지 시어머니는 있는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다 첫째네처럼 수월할 줄 알았다면서 늘 저를 불러놓고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막내 동서는 따로 하고 있는 일이 없이 아버지 병원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하루에 2-3시간씩 출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찌됐든 둘 다 직장인의 상황이니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집안의 도움은 최소한으로 받고 부족한 부분은 살면서 채워나가자 막내 시동생과 그렇게 합의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막내 동서의 얘기가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상견례장에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 시댁에서 집도 안 해주고 프로포즈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방을 받았는데 결혼식은 호텔식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상견례장에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큰 동서랑 제가 들었을 땐 정말 철도 없는 공주님이구나 했지만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눈물까지 보여버리니 시부모님도 결혼식장은 지원을 해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이미 잡아놓은 식장을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다 물고 원하는 호텔로 예식장을 잡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전달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 들어온 식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막내 동서 집이 잘 사는 만큼 집도 혼수도 친정 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기도 했고 또 2사람이 좋다는데 저희가 나서서 반대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고생을 안 하고 살면 저렇게 철없이 잘할 수도 있구나. 속으로 욕은 조금 했어도 새로 들어올 사람인데 너무 믿게만 생각하지는 말자. 저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새 식구를 환영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식구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왜 어른들이 기우는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들을 때 저라도 나서서 이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다 떠나서 그 철없는 부잣집 막내 따님 동서가 시댁에서 무수리로 삼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나보다 못 사는 시댁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편은 교사 본인은 공무원 육아휴직하고 집에서 애 보고 있는 제 처지가 별 볼 일 없어 보였나 봐요. 사연을 쓰려고 막내 동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귀엽다고 하고 넘어가기엔 기가 차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요. 때는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첫 명절, 저희가 종갓집도 아니고 명절이라고 해서 음식을 뭐 거창하게 준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차례상에 올리고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거나 조금 더 해서 끝나고 음식이나 싸가고 그마저도 음식 손질은 맏며느리인 제가 다 해놔요. 동서들 일손 최대한 덜어주자고 싶어서요. 그래도 준비해야 할 게 꽤나 되고 아무리 집이 가깝다고 해도 명절날 새벽부터 모이는 거 은근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전날에 모여서 같이 수다도 떨고 음식도 장만하고 끝나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거든요. 특히 이번 명절은 막내 동서가 겪는 첫 명절이니 조금 더 신경을 쓰자 해서 저녁에 저희 집 호텔 레스토랑 코스 요리 예약도 어렵다는 창가 자리로 미리 선점을 해두고 막내 동서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준비하니까 명절 전날에만 잠깐 와서 일손만 거들면 된다고요. 요리 못해도 그냥 수다 떨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듣는 둥 마는 둥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던 동서가 전화를 끊길래 큰 동서한테 먼저 전화를 해둬야겠다 했는데 핸드폰이 다시 띵똥하고 울려요. 제 핸드폰을 열어보고 진짜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잖아요. 막내 동서가 저한테 돈을 보냈더라고요. 1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동서, 명절 음식 장만하는 비용은 명절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정산할 거야. 미리 안 보내줘도 돼. 돈 잘못 보낸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다시 보내줄게. 아, 모자라셔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시 보내주지 마세요. 그거 형님한테 보낸 거예요. 100만 원은 재료비고 50만 원은 그냥 뭐 알바비거든요? 저 음식할 줄 모르고 기름 냄새 맡는 것도 싫어해서 그냥 형님이 그 돈 받고 제목까지 좀 해주세요. 동서,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알바비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지금 나를 무슨 도우미 아줌마 취급하는 거야? 아니, 형님 일도 쉬신다면서요. 요즘 그 잠깐 일하고 50만 원 주는 데가 어딨다고. 저 정말 통화하면서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는 일을 쉬고 있는 가난한 절 생각해서 알바비랍시고 돈을 보냈답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고 저는 잠깐 일하고 돈 더 벌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화로 한바탕 뭐라고 했죠.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저런 모자란 애랑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싶어서 꾹꾹 눌러 참았네요. 그렇게 명절 전날 결국 입 대빨 나온 막내 동서도 음식 장만을 하기 위해 꾸역꾸역 나왔고 저도 화를 눌러 참으면서 일을 시켰어요. 얘기를 하는데 큰 동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동생이 왜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보통 개념 없는 게 아니라고요.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막내 동서가 아니라 명품관 직원이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요. 일을 하려고 편한 복장을 입고 있는 작은 동서랑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고서는 이 집은 도우미 아주머니도 안 쓰냐, 왜 집안에서 슬리퍼도 안 신냐, 내년에는 돈 주고 시키면 안 되냐, 말끝마다 돈도 나는데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더라니까요. 저도 듣다가 하도 우스워서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서 동서는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저희 아빠가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시는 거 아시죠? 아빠 돈이 제 돈인데 제가 한 달에 얼마 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작은 형님도 아주버님 사업하시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나 하실 텐데 큰 형님은 공무원 교사 월급 합쳐서 애는 어떻게 키워요? 동서, 말 조심해. 부모님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입씨름을 할 가치도 없어 보일 정도로 한심하게 느껴져서 옆에서 제 편을 들고 거들려는 큰 동서에게도 됐다고 음식 장만이나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도 작은 동서가 원래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하냐, 말 좀 가려서 하라고 한 소리 쏘아붙이니까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는 입 꾹 다물고 조용히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주님 모시고 차례 음식 장만을 마무리하고 며느리들끼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예약한 저희 호텔 식당 주소를 찍어주고 저도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투닥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 해보는 명절 준비고 저도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긴장해서 속도 불편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저 개념 없는 귀여움도 오늘 하루만 참아주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차라리 술이나 한 잔 마시고 털어버리자 하고 코스 요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비싼 와인을 한 병 미리 시켰어요. 차례대로 동서들이 들어오고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냐면서 기뻐하는 큰 동서와 달리 작은 동서는 여전히 뚱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는 또 없을 것 같아요.
큰동서가 잠깐 통화를 하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도 나름대로 긴장을 좀 풀어보겠다고 먼저 말도 붙였죠. 공부는 뭘 했냐, 뭐를 좋아하냐, 와인은 좋냐, 궁금하지도 않은 것들을 억지로 짜내서 물어보는데 술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막내 동서에게서 돌아오는 대답들이 점점 가관인 거예요. 제가 뭐 공부했는지 얘기하면 형님이 아시냐, 뭐 좋아하는 거 없다, 이 와인이 얼마짜린 줄 알고 시킨 거냐, 사업을 하는 큰동서한테는 뭐 얻어먹을 콩고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체면을 차리고 있었던 건지 자리를 비우자마자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가관이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큰동서가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입을 닫고 포크랑 나이프를 접시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면서 그랬어요. 동서, 미안한데 막내 동서가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것 같아서 식사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네. 여기 더 앉아있다가 막내 동서도 나한테 실수 너무 많이 할 것 같고 나도 참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계산은 내가 할게. 일어나자. 최대한 매너 있게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해봤지만 결국 막내 동서가 제 성질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포크로 까딱까딱 가리키면서 와인 때문에 취해 느릿느릿한 말투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센 척 마시고 계산서 놓고 가세요. 형님 거지잖아요. 제가 살게요. 그 얘기를 들은 큰동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막내 동서의 뺨을 올려붙이려고 손을 번쩍 들어올렸고 제가 그 팔을 붙잡았어요. 자기가 맞을 뻔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는지 자기가 뭐 틀린 말을 했냐고 형님은 왜 저렇게 돈도 없는 사람을 감싸냐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정신 차려라.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나니야. 이 호텔이 여기 계신 큰형님 아버지 거야 이 칠푼아. 죄송해요 형님. 말을 안 할래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짓만 골라가지고 해서 아니 형님이 이 호텔 상속자라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을 꿈뻑거리던 막내 동서가 제 정체를 알게 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뺨이라도 한 대 시원하게 갈기지 왜 그걸 말렸냐고요? 왜 그런 일을 큰동서를 시키겠어요. 욕을 먹을 건 전데 복수를 해도 제가 해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직 제 잔에 반 정도 남아있는 와인을 막내 동서의 흰 블라우스에 냅다 끼얹었습니다. 음식 장만하러 왔을 때부터 뭐 한국에 몇 점밖에 안 들어온 명품 블라우스네 어쩌네 침이 튀도록 자랑을 하더니 와인을 끼얹어 놓으니까 이게 얼마짜린 줄 아냐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와중에 가방에 와인 튀었을까봐 테이블에 가방 뒤집어서까지 확인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없어 보이던지요. 네가 하도 졸부처럼 굴어서 나도 이제 졸부처럼 행동해 주려고. 블라우스가 그래봤자 블라우스고 가방이 그래봤자 가방이지. 꼴랑 와인 좀 튀었다고 질질 짤 정도로 가난하면 그런 걸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니? 와인을 뒤집어 쓰고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막내 동서에게 지갑에서 가족 전용 카드키를 꺼내 집어 던졌습니다. VIP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는 글자를 보더니 그제서야 제 정체를 확인하는 눈치더라고요. 네가 그랬지? 아빠 돈이 내 돈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이 호텔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돈은 다 내 돈인데 내 눈엔 네가 얼마나 거지처럼 보이겠어? 안 그래? 내가 유치하게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우리 호텔 안에 클리닉 한번 유치해보려고 열심히 줄을 대고 있다던데 이걸 어쩌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안이 졸부 같은 스타일은 딱 질색이라서 다른 병원은 몰라도 한 군데는 확실히 탈락한 것 같다고 전해주려고. 아버지 호텔이나 돈을 가지고 제 권력인 것 마냥 휘두른 적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막내 동서를 호되게 혼내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와인을 뒤집어 써서 추운 건지 아니면 제 얘기에 기겁을 한 건지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그제서야 막 황급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 모습이 꼭 예전에 제가 큰동서랑 명품관에 갔을 때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본인이 명품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직원이랑 꼭 닮아 있어서
웃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 돈 자랑을 그렇게밖에 못하면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맞아 먹고 일어서. 이게 내가 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주는 밥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서 제 팔을 붙잡고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뭘 해야 화가 풀리실 거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애걸복걸하는데 저랑 큰동서가 웃으면서 그 팔을 뿌리치고 호텔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다시 테이블에 앉아있더라고요. 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코스 요리부터 와인까지 식사는 아버지 카드나 가족 할인 카드가 아닌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왔답니다. 명절 당일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겨우 차례를 지내고 도망치듯 시댁으로 빠져나간 막내 동서가 연휴가 다 끝나갈 무렵에 집으로 커다란 꽃바구니와 함께 손수 쓴 막내 동서의 편지에 명품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쾌행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 나가서 살아서 싸가지도 없고 아버지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개념 없이 펑펑 쓰면서 살았다고요. 명품 선물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사과하는 방법도 이런 거밖에 몰라서 이거라도 들고 왔다고요. 그래도 A4 용지 3장이나 되는 분량의 말이 편지지 거의 반성문 수준으로 써온 자필 편지를 보고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동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적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 그래도 돈 때문에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지. 그거 쪽팔린 일이잖아. 동서가 나한테 했던 돈 자랑은 돈 자랑이 아니야. 그건 돈 지랄이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 살면서 그런 수준 떨어지는 돈 지랄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나도 편견 갖지 않고 동서 마음 열고 받아들여 볼게. 진짜 그래요. 저도 아직 인생을 많이 산 게 아니지만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미친 듯이 쫓아가면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모래처럼 손가락 틈새로 술술 빠져나가고 필요 없다 생각하면 또 호주머니로 술술 들어오고 신기하게 그러더라고요. 많아도 받고 없어도 받고 적당히 있어도 받고 풍족하다는 게 얼마나 상대적인지 그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막내 동서에게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100% 막내 동서에게 다 전달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손이 사람이 좋은 게 뭐겠어요. 죽상으로 골골거리고 있는 막내 동서를 며칠 좀 더 마음고생하게 놔둘까 싶다가 결국 제가 먼저 숙이고 동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막내 동서도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돈 가지고 행색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맹세 아닌 맹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눈물 젖은 화해를 했습니다. 명품을 안 좋아하는 저는 두 동서 덕분에 벌써 명품 가방이 3개나 있는 맏며느리가 됐어요.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맏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로 저희 가족이 싸우게 될지 모르죠. 또 막내 동서도 큰 동서처럼 어떤 일로 휘청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번 일처럼 여자들끼리 며느리들끼리 머리 맞대고 힘을 합쳐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겨내 보려고요. 저 같은 맏며느리가 있다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금방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채널에 갓 입문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원래 드라마 보는 게 취미였던 제가 요즘은 유튜브에 빠져서 이것저것 보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알아서 척척 제가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나 자식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핸드폰 중독이라고 손에서 놓으라고 하는데 쉽사리 되지가 않아요. 특히나 최근 빠져버린 사연 채널은 몇 시간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요리할 때나 청소할 때나 이어폰을 꽂고 틀어놓고 있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제가 팬이 됐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청취자가 아닌 사연자로 나서게 된 건 마음속 서랍에 꺼내둔 얘기를 풀어놓고 싶어서예요. 저에게 캐캐 묵은 얘기이긴 하지만 아마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감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한자 써볼게요. 저는 사남매의 셋째로 태어났어요. 무언가를 책임질 장녀도 아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그 애매한 중간이요. 그 중간이란 위치에 의외로 곤혹스러웠어요. 아마 저희 집 형편이 괜찮았다면 저도 나름 팔자 피고 살 수 있었겠죠. 남들 다 가는 학원도 다니고 새 옷도 입으면서요. 그런데 저는 집이 가난한 탓에 학원은커녕 무엇이 되고 싶은지 꿈조차 없었어요. 주변 어른분들이 제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이쁘장하다며 나중에 커서 연예인 되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전 워낙에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런 건 전혀 적성이 아니라고 도리도리 고개를 젓곤 했답니다. 어른들에게서 받는 칭찬은 기분 좋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연예인이 될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그런 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와는 달리 사람들 앞에서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런 아이들은 되게 얼굴도 이뻤지만 공부도 잘했고 가정 형편도 썩 괜찮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미숙이었는데 미숙이는 정말로 제가 봐도 노래든 춤이든 출중했어요. 아버지는 동네 유지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어떤 행동을 하건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에 그 자신감이 드러나 있었죠. 아이들은 당연히 미숙이를 좋아했고요. 누구든 미숙이와 어울리고 싶어 했죠. 저 역시 미숙이와 어울리고 싶어 말도 걸어봤지만 번번이 무시당하거나 괜히 심부름이나 시키려 들더라고요. 그때부턴 미숙이에게 완전히 정을 뗐지만 제 학창시절 마음속에 자리한 몇몇 똑똑하고 이쁘장한 친구들은 아직도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나도 걔처럼 되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냥 제 자신을 조금 아끼고 이쁘다고 해줬어도 될 텐데 그땐 미숙이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나 부럽고 멋져 보였어요. 아마 저를 더더욱이나 주눅 들고 위축시킨 건 집안 환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며 일용직을 전전하시는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 그리고 그 아래 사고만 치는 큰오빠와 집안일에 전혀 관심 없는 언니. 일단 제 위에 가족 구성원들만 봐도 한숨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저는 바로 위에 언니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 언니가 틈만 나면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말들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야, 너는 이 총구석에서 계속 살고 싶냐? 난 언젠간 여길 벗어나서 아주 대담한 남자를 만날 거야. 이왕이면 사업하는 남자가 좋겠지? 대기업 다니는 남자도 좋고. 아무튼 난 아주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 받고 자란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다? 그래서 이 구질구질한 신세를 피하고 말 거야. 너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궁리하려면 외모든 뭐든 갖거라. 성격을 바꾸든지. 사람들 앞에 서면 촌스럽게 버벅대는 것도 좀 고치고 나중에 서울이라도 가면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널 만만하게 생각하겠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관심 꺼. 왜 언니가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난리야? 언니는 제게 일종의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자기보다 이쁘장하고 곧잘 그런 말도 들어왔으니 그게 나름의 상처였나 봐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부모님이 없으면 저를 꼬집고 못생겼다 놀리고 좀 머리가 크니 저런 말이나 해대더군요. 아,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한다고? 언니가 조언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뭘 따박따박 반박하고 앉아있어. 하기야 내가 보기엔 넌 이미 틀렸다. 이쁘기를 해. 말을 잘해.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 틀려도 한참 틀렸지. 언니는 공부도 못하잖아. 그리고 언니가 뭐 이쁘기를 해?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한 거야? 이게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지. 아, 그만해. 니들 또 시작이야? 아, 엄마 어디 있는지나 말해. 나 엄마한테 돈 빌릴 일 있으니까. 아, 급해 아주. 아, 어디 있냐니까. 세상에, 오빤 또 그 노름판에 간 거야?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엄마 어디 있는지 몰라. 알아도 말 안 해줘.
이게 저희 집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우당탕탕 매일 소란이 쏟아지는 이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소심한 성격을 비웃는 언니 덕에 사람들 앞에 서면 절로 움츠러들기 일쑤였고, 집안에 돈이 없으니 매일 찢어진 언니 옷을 입히려 하는 엄마 때문에 제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쟤는 맨날 저 살구색 옷만 입고 다닌다? 그치? 나 왠지 쟤랑 놀기 싫더라. 가끔 저를 보는 아이들의 시선, 그 시선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남들보다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성격이었기에 아마도 무난하게 넘기지 못하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집을 벗어나길 바라는 언니처럼 저 역시 성인이 되면 집을 나가 어디 공장이라도 가서 취직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막바지 공장이라도 알아보려던 찰나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 생각지 못한 인생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은 지금의 남편이자 당시엔 바로 옆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어요. 저희 학교 옆에 위치한 남학교엔 꽤 소문이 무성한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뭐로 유명했냐 하면 얼굴도 공부도 아니고 싸움으로요. 싸움으로 유명했던 그 남자애에겐 심지어 온갖 소문까지 떠돌았는데요. 조직세계라 불리는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든지 여자아이를 임신시켰다든지 하는 별의별 소문이었습니다. 개중엔 너무 나쁜 소문도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남자애와 얽히게 된 장소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당시 저는 공장을 알아보기 전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기 위해 주변 떡볶이 가게를 하는 장씨 아줌마를 도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 저처럼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지만 저 나름 돈 버는 기쁨을 느끼며 한 푼 두 푼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장판 아래에 넣어두고 있었죠. 그런데 떡볶이 가게에 소문의 그 남자애가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서요. 남자애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였는데 눈가엔 시퍼런 멍자국까지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 남자애가 때린 걸까? 뭐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해야 되나? 내가 뭘 할 수 있지? 평생 살면서 이렇게나 심장이 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무서움에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겨우 가게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SOS를 요청했는데 아주머니도 제 얘기를 들으시곤 안색이 안 좋아지셨죠. 일단 고민해본 결과 우선은 주문대로 떡볶이와 순대를 양껏 담아주고 남자애가 자리를 비울 때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갈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다행히 여자애가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오는 틈에 저는 직접 안내를 해주겠답시고 끌고 나가서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그런 거죠. 왜 맞았는지 사정까진 꼬치꼬치 안 물을게요.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경찰 대신 신고라도 해줄게요. 아니에요. 저 사람 저희 오빠예요. 저희 오빠가 왜 저렇게 하겠어요. 바보 같을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데. 네? 오빠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의심에 불탔던 어린 소녀는 얼어붙어 버렸네요. 그리고 어디선가 스물스물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는데요. 어쩜 불길한 예상은 늘 적중할 수 있는 건지 그 남자애가 서 있더군요. 심지어 제가 한 말을 모조리 들었는지 여동생 손을 잡더니 저를 양껏 노려봤습니다. 어찌나 살벌한 눈빛이었는지 그 눈빛 한 번에 100번은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다시 마주치기 싫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남자애와 마주칠 일이 많았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떡볶이집을 방문했는데 여자애가 떡볶이를 좋아하는 건지 자기는 손도 대지 않고 3인분에 가까운 양을 사먹이며 몇 시간을 죽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떨며 물자를 놓아주곤 했고요. 그러다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아이와 더 깊은 인연이 맺어지게 된 건 큰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터덜터덜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저희 집이었습니다. 집 안이 한바탕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큰오빠가 아주 또 대단한 사고를 친 것이었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해줬다고 유샌대요. 내가 뭐 나쁜 목적으로 돈 빌려 썼어요? 다 사업하겠다고 우리 집안 이렇게 세우겠다고 한 일이잖아요. 이 녀석아, 아무리 그래도 사채야, 사채.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거야? 너 네 애미가 어떻게 일하는지 몰라서 그런 짓을 저질렀어? 지긋지긋해. 엄마도 좀 그만해요.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도 싫어.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부모한테 그런 말을 짓거려? 그때였습니다. 아빠의 손이 자연스레 오빠의 뺨을 강타했고 그의 오빠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더니 이내 자기도 주먹을 들더라고요. 세상에 폐륜도 저런 폐륜이 없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저 울며 부들부들 떨었을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런 마음이 샘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맞는 그런 비정한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이었는지 그대로 큰오빠에게 달려가서 그 허리를 감싸 안고 아빠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야, 너 안 비키면 너까지 죽을 줄 알아. 안 나와? 싫어. 절대 못 비켜. 오빠의 주먹이 아른거리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언제 뒤따라왔는지 모를 그 남자애가 오빠의 주먹을 가볍게 감싸주더니 오빠를 아는 듯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읊조리듯 말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였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죠. 지금 가족들 다 형님 때문에 곤란하신 것 같은데. 조용하게 읊조리는 말이었지만 그 안엔 위압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남자애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내 괜히 집에 있는 장독대를 발로 뻥 차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큰오빠가 나가자 다행히 집안은 조용해졌고 당시 어렸던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애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최악의 사태를 막아준 것에 대해 고맙기도 하고요. 나중에 엄마를 진정시키고 난 후 얼떨결에 남자애를 집 앞까지만 바래다라도 주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여기서 큰 소리가 나서 들어오게 된 건데 그게 너희 집인 줄 몰랐네. 그나저나 중현이 형님 아직도 그러고 다니시나 본데 도박은 정말 위험해. 그만두게 해야 돼. 우리 아버지도 그 도박장 다니거든. 어느 누구나 다 집안 사정이 있지 않겠어? 나도 술만 먹으면 미친 개가 돼버린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쪽팔려 하지 마. 못 본 걸로 해줄 테니까. 제 자존심을 생각해 나름 던진 것 같은 그 말은 새삼 위안이 됐습니다. 순간 그 남자의 등 뒤로 광채가 넘실거리는 것 같아 착각도 들었죠. 말이 서로 트이고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애와 관련된 소문들로 거의 다 진실이 아니었어요.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건 누군가 자기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미 때문이었으며 조직 세계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느니 임신이라느니 모두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내뱉는 남자의 말에 저는 살짝 안쓰러운 감정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아버지가 종종 술을 마시면 때릴 곳 없는 자기 여동생에게까지 손을 대는 남봉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집에 혼자 남겨둘 수가 없어서 떡볶이집을 방문해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있었다는 것도요. 고마워. 내 얘기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 처음인데 막상 털어놓으니까 시원하다. 쪽팔릴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든 얘기해. 네 마음 편해질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 어떤 의미를 내포한 수줍은 고백 같은 말이었는데 그 말을 내뱉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 얼마나 허벅지를 때리며 후회했는지 소심쟁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나 후회 막심이었네요. 하나 후회도 잠시 마음은 전차처럼 폭주해 분식집에 올 때마다 그 일이 고마웠단 핑계로 떡볶이를 더 주는 것은 물론 제 마음을 표현하게 됐답니다. 온갖 소문의 주인공인 험악한 남자애를 좋아하는 소심하고 평범한 여자애. 어느 연애소설 같은 얘기였지만 저는 그때 한낱 소녀였잖아요. 그렇게나 가슴 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고등학교 내내 쭉 인연을 유지해 오다가 그 남자는 제 남편이 되었고요. 저기 떡볶이 더 준 거 고마워라는 말로 조그마한 팔찌를 선물하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손을 맞잡으며 연인이 되고 1년 만에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까지 하게 됐죠. 20살 초반 어리디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한 남자의 여자가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제 시절 치고도 어린 나이긴 했는데 그래도 언젠가 집을 떠나 마음 놓고 안착할 수 있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하는 삶에 아주 만족을 했어요. 특히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건 바로 경제적인 풍족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공장을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공장을 나오게 됐어요. 이때 남편의 성실성을 믿은 몇몇 직원들까지 같이 나와서 사업에 합류하게 됐고요. 처음에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위험한 정도로만 알았던 저는 반대를 많이도 했죠. 여보, 당신 사업하긴 나이도 어리고 우리 애기도 아직 안 컸잖아.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냥 적당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 안 돼? 아니야. 수키야,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월급쟁이밖에 안 돼. 이 돈으로 우리 애한테 풍족함을 물려줄 순 없어. 당신도 알잖아, 가난이 어떤 건지. 난 우리 딸애한테만큼 적어도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서 키우고 싶어하는 내 동생만 생각해도 가슴이 찢어져. 남편이 급기야 술을 먹고 저를 이렇게 설득했는데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건 저의 시누이였던, 사실 시누이로 함께 오래 늙어갈 줄 알았던 남편의 여동생이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남편 집이 가난하다고 소문이 나자 몇몇 아이들이 틈만 나면 남편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걸어대곤 했는데 가끔은 시누이까지 괴롭혔다고 해요. 야, 너 이쁘게 생겼다. 남친 있냐? 없으면 나랑 사귈래? 싫어요. 오빠 집에 없으니까 가세요. 싫다고? 아야, 왜 싫어? 하긴 자세히 보니까 나도 싫다. 야, 너 입고 있는 옷에서 냄새 너무 나거든? 니네 집은 지지리도 가난한가 보다. 옷 한 벌 해 입을 돈도 없고. 낄낄거리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시누이는 너무도 싫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은 그 친구들을 피하겠답시고 시누이가 도망을 쳤는데 그게 너무나 큰 불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비가 폭포같이 쏟아지는 날 오빠를 찾아 헤매며 달리던 시누이가 그만 잘못 발을 디뎌 동네의 호숫가로 떠밀려 버렸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거죠. 안 돼. 은희야. 남편이 나중에야 그 광경을 목격하고 호숫가로 뛰어들어서 동생을 구하려 했지만 119가 온 뒤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남편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혔을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기에 장례식 내내 저는 그냥 조용히 끄끄거리며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 집을 찾아온 그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으니 피해자 가족의 가슴엔 더 못이 박힐 수밖에 없었죠. 그 애들도 악마 같은 놈들이었지만 결국 가난하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 여보, 한 번만 나 믿어줘.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먹여 살릴게. 저 또한 돈이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의 허락을 구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 1년간은 적자만 보던 사업이 대운을 타면서 점점 풀리기 시작했고 덩달아 저희 집 형편도 활짝 피었답니다. 예전 같으면 버스로 이동했을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택시를 잡을 배짱이 생겼고 마트에서 통조림이나 참치캔 하나를 사도 가계부를 떠올렸던 제가 이제는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다녔죠. 처음 누려보는 그 부유함,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고르고 옷을 사 입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이지 또 다른 별세계였어요. 무엇보다 제게 행복감을 안겨주었던 건 제 딸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떠한 빈곤함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엄마 저거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요?
이번 달은 우리 원희가 갖고 싶은 거 사줬으니까 다음 달에 사줄게. 알았지? 버릇없이 기르고 싶지 않아서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에 한계를 두긴 했는데 다행히 워낙 유순하고 착한 성격이라 곧잘 받아들이곤 했어요. 못 사주는 것과 안 사주는 것에 정말 큰 차이가 있었는데 못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안 사주는 것이었기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그런 시절에도 고단함과 힘듦은 있었어요. 나이를 먹고도 사고치는 큰오빠와 남자만 보면 그저 죽자 살자 쫓아다니다 꽃뱀 같은 남자한테 걸려서 전 재산을 잃은 언니가 번갈아 제 속을 썩였으니 그것이 인생 최대의 숙제이자 과제였죠. 왜 도대체 집안일은 곱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유독 저희 집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일찍 암으로 돌아가시고 늙은 아버지가 홀로 되셨을 때도 두 사람은 끊임없이 속을 썩여댔습니다. 그나마 친정 식구 중 저를 닮은 막내 동생만이 사고를 안 치고 얌전히 직장 생활을 하며 간간히 용돈도 붙여주고 했는데 그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죠. 누나, 매형이 잘해주지? 내가 이번 달은 월급을 많이 못 받아서 이것밖에 못 주네. 미안해. 대신 다음 달에 조금 더 많이 줄게. 누나랑 매형이 내 학비까지 내줬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공부 제일 잘하는 네가 대학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거지. 그냥 네 생각만 해. 너 먹고 살 생각. 알았지? 누나 걱정하지 마. 용돈 안 붙여도 돼. 네 매형 사업 잘 풀리고 있어. 아마 세상에서 구질구질한 아내의 친정 식구 같은 건 외면하는 남편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부 잘하는 막내 동생이 돈이 없어 대학교 입학을 망설이는 걸 보고 열심히 일한 돈으로 대신 등록금을 대주고 그거에 대해 일절 유세를 떨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에게나 우리 자식에게나 참 잘했죠. 그 때문에 제가 다른 복은 없을지 몰라도 남편 복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편으론 남편에게 면이 안 서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미안함이 컸죠. 막내 동생은 고마움을 아는 아이였지만 큰오빠는 사고만 쳤다 하면 남편을 찾아댔거든요. 남편은 그때마다 회사로 찾아온 큰오빠를 정중히 거절하고 돌려보냈었지만 그것 또한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놓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도대체 언니 오빠는 나한테 왜 그래? 제발 이제 나이 먹었으면 자기 인생들 좀 열심히 살아, 좀. 아직도 그 나이 먹고 이렇게 부탁하고 절잘 매고 싶어? 뭐야? 야, 너 말하는 그 싸가지 뭐냐? 아무렴 내가 네 오빠인데 그럼 내가 누구한테 돈을 부탁을 하리? 오빠 친구 많잖아. 저번에 아빠가 쥐어준 돈도 친구 수술비인가 뭔가로 날렸다며. 그럼 그 친구 찾아가든지 아니 명절에도 안 오는 잘난 새언니한테 하면 되겠네. 야, 네 새언니가 사정이 있어 하는 거지 일부러 안 와? 너 말하는 뽐새 보니까 크면 네 자식이 행여나 너 닮을까 우려스럽다 아주. 제가 저렇게 오빠와 날선 대화를 하면 서로 가시를 퍼붓던 날도 알고 보니 오빠가 저 몰래 남편에게 돈을 빌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그 사고에 새언니까지 가담해 있었더군요. 새언니와 오빠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슨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건지 그 액수도 상당했어요. 이번에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당장 교도소에 가야 한다면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는데 남편은 난감해했습니다. 형님, 저도 곤란하네요. 지금껏 도와드릴 만큼 많이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니,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내 동생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부탁하겠네, 어? 내가 교도소에 가게 생겼는데, 가족끼리 너무하지 않은가? 제가 아내 얼굴 봐서 이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형님이 이제 새 인생 사셔야죠. 제가 계속 도와드리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저도 감당이 안 되네요. 회사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아니 그렇게 잘난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빌려주기 싫어 그러나 본데 내가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오빠는 남편의 회사 내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세원이와 함께 거의 곡을 했다고 해요.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열이 치받아 올라 친정 오빠와 한바탕을 해댔던 거고요. 너 내가 교도소 들어갔다 오는 동안 부디 잘 살아라. 밤마다 니네 가족 다 저주할 테니까 어디 그 잘난 사업 잘 풀리나 보자. 심지어 제 딸 앞에서까지 저렇게 말했던 사람이 제 친오빠였어요.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손을 들어 친오빠의 뺨을 날릴 뻔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을 뒤집어 놓고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엄마에게 병까지 안겨주더니 이젠 제 딸 앞에서 저주라느니 그런 말을 쏟아내는데 사람이 악귀에 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오빠 얘기고요. 불행히도 한 사람이 남아있었으니 친정 언니였어요. 제 인생 회방 놓는 것엔 두 사람 다 아주 열심히들이었죠. 언니가 꽃 뺀 남자에게 잘못 걸려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정 언니는 그 이후로도 무슨 골프 모임을 나간다 어쩐다 하면서 부잣집 남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려대더니 이런 방구도 없이 갖고 온 짐가방을 제 집안에 턱 들여놓더라고요. 언니, 이게 뭐야? 말하면 길어.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제부한테 말해줘.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사정을 말해야 들어주던 말던 할 거 아니야. 설마 또 남자 관련된 거야? 저번에 언니가 만난다는 그 부잣집 남자 사기꾼이었어? 언니 또 걸려들었어? 야, 너 무당이다.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맞추냐? 그래, 그 새끼 사기꾼이었더라니까. 나한테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해서 친구 돈 끌어다가 줬더니 잠수 타버렸어. 친구가 지금 나 찾고 있어. 영훈이 알지? 언니 동창. 너 절대 걔 연락 받지 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언니의 인생은 단 하루도 평탄한 날이 없는 걸까요? 언니 주변의 남자들은 둘 중 하나였어요. 언니를 속이거나 언니가 속였거나 꼬시기 위해 학벌 속이고 집안 속여 만났다가 언니의 실체를 알아채고 고소한 첫 남자부터 시작해서 언니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하더니 결혼식을 앞두고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급전을 빌려달라고 하더니만 돈을 붙이자 언니를 보기 좋게 걷어찬 두 번째 남자, 그리고 언급했던 언니의 전 재산을 날린 꽃뺀 남자, 그리고 지금의 남자까지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해놓고도 어떻게 늘 비슷한 부류의 남자들에게 예외 없이 당하는 건지 이쯤 되니 언니가 답답하고 한심스러웠어요. 언니는 학습 능력이 없어? 아니 그리고 영은 언니면 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들러서 반찬이며 뭐며 갖다 준 슈퍼마켓 딸 아니야. 어떻게 그 언니 돈을 빌려줄 생각을 해? 나도 몰라. 암튼 제부한테 잘 말해줘라. 나 좀 씻을게. 일단 너무 피곤하다. 피부 망가지겠어. 언니, 동생이 가정 꾸려 살고 있으면 적어도 언니로서 보탬은 아니더라도 피해줄 생각은 말아야지. 정말 왜 이래? 영은 언니 찾아오면 어쩔 거냐고. 걔 여기 몰라. 내가 전에 너랑 영 끊고 살고 있다고 했거든. 그리고 고만 좀 노려봐라. 내가 네 딸 앞에서 공부하는 거 봐주고 그럼 되잖아. 집안일도 하고. 언니도 오빠도 갱생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알면서도 언니를 받아준 저나 남편도 거절이 힘든 사람이었고요. 무작정 탱크처럼 쳐들어온 언니를 남편은 난감해했지만 내색하지 못했죠. 언니는 이게 또 무슨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 옆에 찰싹부터 주변에 괜찮은 사업가들이 없냐 하는 말들을 밥 먹을 때마다 일삼았답니다. 어린 딸아이가 어리둥절해야 하면서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걸 보며 당시 속으론 언니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동생네 와서 저리 신세를 지고 있는 언니 형편도 약간은 짠했어요. 자신의 업보일 뿐인데 그걸 불쌍해하고 가여워할 일이 아니었는데 저도 그때는 사리분별이 안 되었죠. 그래서 어쩌면 언니가 더 정신을 못 차렸는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저희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설거지며 요리며 청소며 거들질 않았어요. 그저 말만 그렇게 했을 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레기들을 줄지어 늘어뜨리며 제가 치워주길 기다리고만 있었죠. 영은 언니의 돈을 갚으려면 일이라도 알아봐야 하거늘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태평하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그런 제가 언니에게 입이라도 댈라치면 불같이 쏘아보며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못돼 처먹은 말들만 하고 있냐? 너는 저런 잘난 남자 만나서 신세 펴서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저 밑에 시궁창이야. 나는 이런 부드러운 침대에서 처음 자본다. 그리고 내가 너 언니고 가족이면 어떻게든 구제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제가 복지기관도 아니고 왜 언니의 구원이 돼줘야 할까요? 언니에게 돈을 빌려준 영은 언니가 찾아오기까지 했는데도 친정언니는 모르세였습니다. 숙자, 너 여기 있지? 내가 너 여기 있는 거 알고 찾아온 거야. 당장 열어. 숙희야, 영은 언니야. 네 언니한테 얘기 들어 알고 있지? 언니 그 돈 못 받으면 남편한테 죽어. 그거 우리 남편이 아주 힘들게 번 돈이다. 제발 문 좀 열어줘.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이스크림을 쪽쪽 빠는 친정언니를 보고 있자니 슬슬 이제 언니를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를 정말로 제 두 손으로 내쫓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영은 언니에게 전화해서 언니의 행방까지 알려줬는데 도저히 분노를 가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친정언니가 웬일로 제 딸의 공부를 봐주겠다며 학습지를 푸는 딸 옆에 앉아있기에 제가 마음 놓고 잠깐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요. 방 안에 있었기에 제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나 봐요. 언니의 음성이 왠지 음침하게 느껴져서 숨을 죽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나의 혈육이란 사람이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얘 있잖아. 너도 네 엄마처럼 몸을 잘 굴려야 돼. 아님 나처럼. 그래야 부자 남자 꼬실 수 있다?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좋아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질질 잡아 짐가방과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딸아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과 씩 웃으며 저급한 말을 하는 언니의 모습은 당시 제게 거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라 다름없었어요. 나중에 이 일의 경위를 남편에게 차마 설명하지도 못했죠. 저런 사람이 식구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이제야말로 오빠처럼 연을 끊어야 할 대상이었기에 그 이후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저를 또 다른 길로 데려가더라고요. 언니가 사라지자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 뜻하지 않게 부유함을 거머쥐었던 것처럼 또다시 뜻하지 않은 일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큰일 났어. 지금 회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요새 그러고 보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무슨 일 있는 거면 말해. 말해야 나도 알고 대처를 하지. 다 내 탓이야. 내가 무리하게 확장한 탓에 회사가 망할 위기야. 어떡하지? 도움 청할 데도 없는데. 늘 강인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렇게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입으로 통해 들은 사실이었지만 또렷하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언니와 오빠만 해도 골이 딩딩 울릴 지경이었는데 겨우 그 둘을 내 인생에서 물리치자 이젠 남편 회사의 부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생각보다 급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망하자 저희 세 가족은 9평짜리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남편은 빚더미에 올라 신용불량자가 됐죠. 그 와중에도 무슨 수를 써보겠다고 같이 사업했던 동료들을 찾아다닌 모양이었지만 남편을 도와줄 구멍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을 구해줄 구멍줄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교류했던 사람들의 배신도 가슴 아팠지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딸아이가 울먹이며 배고프다고 할 때 줄 게 없어서 라면을 끓여주는 시간이었어요. 4분, 5분 남짓되는 그 시간에 저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기도 많이 울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아빠가 너무 미안해. 딸아이가 라면 냄새에 반색하며 허겁지겁 라면을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 가장 아픈 부분들이 건드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집이 가난해 언니 옷을 입고 다녔던 저를 향해 아이들이 깔보고 우습게 보았던 그 시선들이 기억났어요.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 전단지 붙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식당 일, 공장 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대리운전부터 시작해 밤낮 없이 코피 쏟아가며 일을 하면서도 가난에 허덕이는 집안을 보고 있노라면 자괴감이 들었는지 소주병을 잔도 없이 벌컥벌컥 마시곤 했습니다. 늘 주기만 할 줄 알았지 저리 약한 모습을 보이며 저희 몰래 숨죽이고 눈물을 흘리는 남편도 가여웠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오빠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던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당장 내야 하는 딸아이의 급식비 때문에 신경이 잔뜩 날카로워져 있던 찰나 받고 싶지 않은 전화였지만 그래도 나의 혈육이니 혹시나 하는 기대로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전화는 받지 말았어야 하는 전화였죠. 오빠. 야, 회사 망했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척하고 꼴값 떨어질 때부터 알았어. 야,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원래 잘 버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도 돕고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건데 말이야. 아우, 이거 고소해서 어떡하냐? 지금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고소하다고? 꼴 좋다고? 야, 네 서혜 언니도 전해달란다, 야. 그러니까 마음 곱게 쓰라고. 천벌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 교훈 잘 새기고 살아라. 끊는다. 문제는 그 전화통화 내용을 옆에서 남편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막 샤워를 마친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붉어진 눈동자를 애써 감추며 벽면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부부에게 역으로 엄청난 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남편이 시업 빠진 김치를 먹다가 우물쭈물 동창회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보지 않겠냐고 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그곳에 가서 저희 집 생활비를 부탁해 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당시 남편이 학창시절 때 친하게 지낸 친구들 몇 명이 있었는데 가정 꾸리며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이 방법이라도 써보려는 것 같았죠.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아야 했으니 저도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근데 막상 동창회를 나가려니까 입고 갈 옷도 들 가방도 변변치가 않더라고요. 돈이 되는 핸드백이며 옷들은 이미 중고마켓에 다 팔아버리고 난 뒤였으니 시장 나갈 때나 입는 옷 말곤 딱히 걸칠 게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하루를 위해 비싼 옷을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옷으로 골라 입고 전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딸 학습지도 못 시켜주고 있는 판국에 옷을 사는 건 너무 사치야.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나간 동창회였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그 가해자들 중 한 명이 와 있는지는 미처 몰랐죠.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한 곳을 보더니 시선이 우뚝 멈추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얼떨결에 그곳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남편의 시선이 가 닿은 곳은 다름 아닌 남편의 여동생 은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였습니다.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 사건은 남편의 평생 한이었어요. 하나뿐인 여동생을 잃었는데 그 고통이 오죽하겠어요. 순간 저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려 그 가해자 친구가 나서서 남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잘 지냈냐? 소식은 들었다. 너 잘 나간다며?
아주 간단한 인사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얼어붙어 제대로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멱살이라도 잡아 매다 꽂았을 남편인데 돈을 빌리러 온 상황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만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애써 웃으며 저도 인사를 하곤 바로 맞은편에 앉게 됐는데요. 근데 그 친구, 아니 그놈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남편을 살살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맞다. 너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 잘 안 되고 있어. 그래, 아유, 저런. 어쩐지. 내가 건너 이런 얘기를 듣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 되게 궁금했거든. 뭐, 인생사 세옹짐 아니겠냐. 잘 풀릴 거다. 근데 하긴 또, 빚이 적어야 그것도 회생 가능하지. 안 그래? 네 신세도 참 처량하다. 어, 어. 굳이 필요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남편의 심기를 자극하는데 마치 남편의 추락을 기다렸다는 듯 기뻐하는 기색이었어요. 점점 포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남편의 등 뒤에서도 땀이 죽죽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다 이내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자리를 떴는데 그 와중에 친정 언니에게까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사업 망하더니 꼴 좋다는 식으로 오빠와 비슷한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야, 영훈이 고년한테 내 위치까지 말해주면서 아주 끔찍한 짓을 벌이더니 잘 됐다, 잘 됐어. 어때? 지하방에서 살아보니까 이제야 내 마음 좀 알겠지? 대꾸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지만 마음 같아선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마음을 추스리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더 진정이 안 된 채 자리에 앉았는데 못 보던 얼굴이 앉아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을 콕콕 찔렀던 남자의 와이프였습니다. 딱 봐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진 눈에 들어왔죠. 저도 남편이 잘 살았을 땐 명품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한정판 명품백부터 시작해 온몸에 집 한 채 값을 두르고 있었는데 은연중에 이 여자를 의식하는 눈길이 많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 팔짱을 끼며 저를 한번 위아래로 쓱 훑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노골적인 눈빛이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남편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살거리는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눈은 저를 향해 있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시누이를 죽인 거와 다름없는 그 인간은 재수없게 쿡쿡 웃고 있었습니다. 뭐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하하는 발언임이 틀림없었어요. 남편도 감지했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남편은 일부러 자리까지 옮겨가며 친했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저도 그 사이에 끼워주려 했지만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저에 대한 눈길을 거두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남편 동창의 와이프 한 명이 제게 저 여자 저도 몇 번 와서 만났는데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디 유명 중견 기업의 회장 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부부가 허세며 허영이며 워낙에 심하고 사람들 깔보는 것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해자였던 동창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주위를 조용히 살피며 뜸을 들이더니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돈 좀 빌려줄까? 빚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나한테 어려운 금액은 아닐 거다. 네 동생 관련해서 지난 날도 있고 너랑 나랑 화해도 할 겸. 그래 줄 수 있겠어? 나야 그럼 고맙기는 한데. 남편 입장에선 정말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허겁지겁 라면을 먹고 있을 우리 딸이만 생각하며 말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가 내뱉은 것이 아닌 옆에 와이프가 이죽거리며 뱉은 말이었는데요. 거기에 받아치는 남자의 말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급 떨어지니까 이런 친구 만나지 마. 저 여자 하고 온 꼬라지 좀 봐. 저런 여자랑 사는 사람한테 무슨 신용이 있다고 돈을 빌려줘? 아, 그치. 아무래도 그건 그래. 사업 망한 놈한테 무슨 미래며 희망이 있다고 말이야.
저런 구제불능 같은 놈은 애초에 이 동창회 자리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분위기 이렇게 다 흐려놓잖아. 아니 도대체 왜 참석한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 미안하다. 돈 빌려준다는 건 취소야 취소. 뭐 의도야 뻔하지 않겠어. 구걸하라고 온 거지. 더러워서 참. 아우 저기 미안한데 그쪽들이랑은 겸상하는 거 자체가 아주 불쾌하네요.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당한 모멸감, 치욕스러움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 얼굴을 앞에 대고 저런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몸이 떨리고 눈물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일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손을 들어 그 와이프의 면상을 갈겨버린 것입니다. 깨악 소리와 함께 와이프는 의자 옆으로 쓰러져 버렸고 저는 놀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어요. 덩달아 남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래전 해야 했어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아냥대던 남자의 멱살을 잡고 힘껏 주먹을 날린 거죠. 나가자. 남편은 그 한마디와 함께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을 동창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진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신없이 길거리를 전전하는데 좀 전에 당했던 모욕감에 너무도 화가 나는 한편 그 부부가 고소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스치더라고요. 당장에 합의금도 없는 판국인데. 여보, 우리 어떡해? 난 괜찮은데. 난 정말 괜찮았어. 아니야, 괜찮을 리가 있었겠어. 난 후회 안 해. 내가 감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생 죽이고 웃는 놈이나 인간 같지 않은 그 여자나 가만둘 수 없었어. 그래도 우리 딸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정말 죽고 싶어. 그 순간 그토록 애써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마저 스르르 풀리며 그만 남편 앞에서 죽고 싶단 말까지 토해내고 말았는데요. 사람이 너무 비참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지 정말 자식이고 뭐고 눈앞으로 보이는 한강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비참했던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꿈에 나온 적 없는 시누이가 그 시절 그대로의 어린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죠. 여전히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제 등을 껴안고 다독이더라고요. 언니, 다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시누이의 품은 마치 친정엄마의 품처럼 따스했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따뜻한 품 덕에 꿈에서 오열을 하며 슬픔을 해소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정신없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이제 됐다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눈곱도 떼지 못한 채 더듬더듬 물으니까 남편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한 상기된 얼굴로 자신이 예전에 거래했던 곳들 중 몇 곳에서 다시 일을 해보자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회사도 직원도 돈도 없었지만 어느 정도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거래처가 어려울 때 사정 봐주고 했던 것들을 은혜로 생각했다며 힘든 결정을 내리신 모양이야. 여보, 이제 다시 잘 될 일만 남았어. 나 다시 일어설 거야. 그 말에 저 역시 그만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울고 말았죠. 꿈에서 울었던 것과 똑같이요. 어떻게 시누이 꿈을 꾸고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아직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시누이가 우리를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남편 역시 깜짝 놀라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일이 정리되면 시누이가 묻혀진 곳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 역시나 남편이 주먹을 휘갈겼던 두 부부는 고소를 하겠다며 난리법석을 떨어댔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기적이 작용했는데요. 바로 어린 시절 남편의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가해자의 아버지가 우리 부부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는 비록 내 아들을 보호하겠답시고 제대로 된 사과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허나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니 이 일을 해결짓지 않으면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 아들이 지은 죄 정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일은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한 결코 없을 겁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남편이나 저나 조용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그분을 차 앞까지 모셔다 드렸고 다행히 약속은 지켜졌답니다. 그 후 저희 남편은 사업은 잘 풀리기 시작했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빠르게 성장해 나갔어요. 우리 딸도 무럭무럭 잘 자라났고요. 반지하방에서 얻은 불행이 딸에겐 꽤나 좋은 성장제로 작용했는지 이사를 하고서도 그 기억을 잊지 않겠다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씩씩한 그 모습에 되려 제가 놀랐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게 됐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더 이상 언제 사업이 무너질까, 언제 불행이 닥쳐올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죠. 사실 아직도 여기가 제자리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의 추락을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언제건 인생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우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에 오늘은 더 감사히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지난 일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인 셈이 될 테고 저 또한 더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겠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의 가족이 겪은 지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